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현,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은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도 정치권은 갖가지 이슈로 뜨거웠는데요.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과연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충돌 과정에서 있었던 반목 이런 것을 털어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방적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진실하지도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패스트트랙의 불법, 무효는 자명합니다. 이제 대충 국회만 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할 생각하지 마시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이와 관련된 원천 무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렇게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참으로 의아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청와대 태도입니다. 국회 밖으로 나간 자유한국당에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은 여당인 민주당과 청와대의 몫입니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갈 길 먼 국회 정상화, 여야 줄다리기 언제까지입니다. 여야 각 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해서 이 대화의 물꼬를 텄던 여야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을 놓고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시 팽팽히 맞서면서 5월 국회도 그냥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접점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3당의 원내대표들이 맥주 회동까지 가지면서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요. 갑자기 급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세 분을 모시고 한번 국회 정상화 길이 방법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전 의원부터 말씀. 갑자기 급제동이 걸린 거죠? 될 것 같다가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네. 이제 맥주회동 하고 난 다음에 네.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원천 무효 사과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선진화법에 대한 불법 행위, 그다음에 신속처리 안건 방해 행위, 난장판 국회를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할 일이 없다.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대체로 인식을 공유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빠른 처리, 그러니까 지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조건 없이 등원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고 민생 법안도 함께 다뤄야 된다라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일단은 지난 선진화법을 방해한 자유한국당의 행위가 단순히 이제 이전에 생중계가 안 됐고 밀실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국민들에게 좀 송구하다고 하고 여야 합의를 넘겨서 이제 추경안 처리가 급하니까요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했던 난장판 국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이 볼 때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을 국회의원이 어긴 것을 여야가 합의하면서 사과를 하는 수준으로 정리가 된다면 저희 당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막판에 사과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장외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네. 저희 당 그럴 일 없다. 그래서 어쨌든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국회에 등원해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성호 전 의원 말씀 듣죠. 그렇죠. 지금 김현 전 의원님 말씀처럼 하면 이제 국회 정상화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들 길을 가는 겁니다. 서로 옳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그 사람들 주장이니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실망을 주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 오신환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치 될 것처럼 누나가 짜장면 사주고 뭐 동생이 호프 사주고 뭐 난리 났는데 그러면 뭐 아웃풋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 사람이 원내 교섭단체 원내 대표들입니다. 그러면 세 명이서 알아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지금 김현우 의원 말씀처럼 민주당 예. 의원총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욕을 하더라도 N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 정상을 위해서는 당신들의 요구도 좀 죽여야겠다. 라든지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당에 들어가서 야, 그렇지만 이거는 보니까 너무 저쪽이 완강하다. 우리가 이거는 좀 양보하자. 뭐 이런 어떤 상호작용을 해야지 뚫리는 건데 네. 지금처럼 우리가 우리가 못한 게 뭐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신환 원내대표 말처럼 대통령이 그러면 황교안 대표를 만나든지 뭐 그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뭐가 방법일지는 그 세 명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 사람들 뽑아줄 때는 당신들이 한번 잘해보라고 뽑아준 건데 여든 야든 저는 이게 다 틀렸다고 보는 이유가 누가 잘했다 못했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이것보다 훨씬 더 굉장히 힘든 시기에도 여야는 대화를 하고 양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3당 원내대표 모두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주정 전 의원님. 네, 지난번에 그 아수라장이 됐던 국회의 모습을 돌이켜 본다면 네. 이 3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맥주 마시는 모습은 사실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인데 네. 어찌됐거나 이루어졌죠. 그리고 사실은 장제원 의원이 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이 이제 한 번씩 바른 말을 하는데 예. 술은 일을 한 다음에 마셔야 된다라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제 그러나 세 사람이 모여서 결과가 설사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안 볼 것처럼 했던 이 당들이 만나서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자꾸 만나다 보면 또 이 실마리가 풀리기도 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 회동 자체로서의 그래도 그 자체가 성과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을 풀어보려고 술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이러다가 꼭 또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또 돼버린 셈이에요. 이 사인 간에 보통 있었던 술자리를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기분 좋게 맥주를 마셨는데 다시 다음 날부터 다시 또 서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는 이 상황이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한국당 내부에서도 우리가 이제 밖에서 민생 얘기하면서 사실은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또 지역구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예. 지금 국회가 안 열리는 것을 틈타서 다들 지역구 관리하면서 오히려 또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는 들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감안해서 조건 없이 들어가자 이런 얘기들도 한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내부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내부에서도 아마 생각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었는데 사실 100% 수용하기는 어려운 거죠. 민주당에서 그거를. 어떻게 사과하고 또 철회까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패스트 트랙을. 그건 너무 나갔다. 어떤 방안이 있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고소고발 철회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저는 이제 뭐 한국당으로서 역지 부려보는 거죠. 그런데 100% 수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풀어야 될 텐데 그냥 재풀어 지쳐서 들어오길 기다린다? 그러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죠. 추경도 그렇고 뭐 산적한 개혁 법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결국엔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또 마냥 내버려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감 표명 정도 하고 패스트트랙을 철회한다는 거는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나머지 또 함께 했던 야당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냥 적정 수준의 유감 표명 그리고 그걸로 도저히 안 된다. 한국당이 그렇게 또 억지를 부린다면 아무리 한국당이 밉상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노선으로 이거를 취하해도 검찰 수사는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 첫째는 그냥 적정선에서의 유감 표명.
그리고 그도 조제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당은 어쨌거나 일을 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손해보는 기분 들어도 저는 두 번째 방안은 그 정도까지는 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뭐 수사가 멈추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 정도가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 저는 유감 생각합니다. 표명은 뭐 원내대표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에서도 좀 검토가 됐던 거로 전해지는데요. 근데 고사고발 취하권은 어떻습니까? 이것 용의가 있나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버티기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고소고발을 취한다 그러면. 뭐 어떤 걸 버티는? 아니, 그러니까 선진화법을 불법으로 했는데 그거를 네. 이인영 원내대표가 먼저 얘기를 하면 그 비판과 비난의 화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저희가 예를 들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네. 고발을 당했어요. 그때 12명의 국회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취하 안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재판이 진행됐어요. 그중에 기소된 사람이 4명입니다. 네. 4명은 5년 동안 재판을 받았어요. 자유한국당이 이런 행위를 했던 정당인데 네. 그것도 예를 들어 빠루를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걸 전리품인 것처럼 뺏어가지고 마치 이것이 민주당의 행위인 것처럼 둔갑시키기까지 하면서 여론을 호도했는데 지금 검찰에 고발된 건,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이 만든 법을 국회의원이 어겼어요. 이거를 고발을 취하하겠다라고 원내대표가 먼저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지금의 조건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놔두고요. 조금 지나서 그 경중 완급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선해서 좀 가려서 하자. 가려서 보는데 그거는 국회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순간 원내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네. 말씀은 민주당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해도 어차피 검찰에서는 수사가 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쇼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안 해도요. 녹색당이 지금 고발을 하고 정의당도 고발이 되어 있는데 검찰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죠. 그다음에 네. 정치인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다뤄야 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검찰이 조사되는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요. 그러고 나서 개문 발차를 하고 나서 국회가 연 다음에? 열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볼 때 열고 추경안이 처리되고 민생 법안을 다루니까 그러면 그때 정치적으로 좀 풀어도 되겠다라는 순간이 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때 가서 정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문서를 탈취하거나 아니면 집기를 파손시키거나 내지는 경위를 폭행을 하거나 내지는 국회의장을 진로를 가로막았다 이런 아주 무거운 국회의원은 엄선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지금 전체를 고발을 취하한다라고 하면 저희 당이 버텨내기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유감 표명 정도가 가고요. 그다음에 고소고발권은 국회를 연 다음에 그다음에 협의해서 가자.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논의 자체가 저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은 저는 원칙적으로 지금 두 분 의원 말씀처럼 네. 일단 고소를 했고 이거는 취하하더라도 이거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이거 말이에요. 뭐 돼 있는 건데 다만 이거 취한다는 거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행위 하나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지금 국회 정상화를 하는데 패스트 트랙 때 그 몸싸움했던 이거를 뭐 풀어주면 되고 안 되고 이거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보는 이유가 아마 이거는 아닐 겁니다. 뭐냐면 언론에 보도되는 건 이런 것들이 보도되지만 네. 제가 말하는 정치력은 그러니까 가령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른 건으로 뭔가 야당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주고 어떤 게 있습니까? 근데 뭐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또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걸 갖다가 제가 무슨 당대표도 아닌데 이걸 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치인의 상상력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여당의 요구했던 게 그냥 참 많습니다. 근데 거의 하나도 들어준 게 없습니다. 지금 여당이.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 말처럼 네. 이렇게 전국이 경색될 때는 여야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1%나 2%는 여당에 더 있습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리 어려웠던 때도 보면 18대 때 우리 같이 우리 국회의원이었지만 그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근데 뭐 우리 문학진 의원이 해머하고 뭐 많았습니다. 법대로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면요. 미전인데요. 들어보세요. 밑도 끝도 없는 진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정치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사실은 한국당이든 저는 뭐 누구든 간에 법을 어기는 거는 나름대로 자기가 책임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전국의 돌파구를 찾자고 하면서 그것 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요. 저는 새로운 길은 안 보인다고 보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통 크게 지금 이제 그 오신환 원내대표가 강기정 정무수석 왔을 때 이제 뭐 황교안 문재인 대통령 면담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만나는 거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의 스탠스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너무 끌려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이 난국을 풀 수 있는 뜻밖의 길이 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나름대로는 본인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한국당도 장외에서 지금 들어가고 싶은 명분을 찾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그 명분을 못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원래 주고받는 건데 근데 그 명분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는 없죠. 제가 알면 그거 뭐 대통령 후보 출마하죠. 근데 그런 건 알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원내대표까지 간 거는 이런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그 자리에 간 건데 그걸 못하고 있으면 저는 셋 다 저는 누가 잘했고 못하고 뭐 할 거 없이 셋 다 비판받아 맞다고 다만 1%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판받는 건데 이번에 어쨌든 새로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하겠으나 이인영 원내대표도 새로운 어떤 본인이 처음에 출마할 때 그 원내대표 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당도 희생을 할 때는 희생을 갖다가 동료 의원들한테 해다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정치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했던 그 몇 가지는 지켰지만 그런 것들은 아직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 전 의원 말씀은 이 고소고발 취하권이라든가 패스트트랙 문제 이전에 그거 말고 다른 정치력을 발휘하는 큰 건을 좀 뭔가 여야 간에 있어야 아주 된다. 마이너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거는 마이너리티다? 예, 패스트트랙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신한 원내대표가 왔기 때문에 사법이 원위치되고 그다음에 선거법제도 오늘 뭐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지금 이 패스트트랙 올라탄 선거법제는 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현실적으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는 건데 다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하기 때문에 명분을 달라는 것이고 네. 뭐 서로 간에 어쨌든 다 입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책 논쟁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 여론조사대로만 한다 그러면 지금 한국당에 내놓은 뭡니까 270석의 비례대표 없앤다. 이게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그 법안은요. 반대가 50%쯤 되고 찬성이 한 30%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네. 저는 뭐 상상력이 뭘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는데 아까 뭐 특검 얘기하고 국정조사를 얘기하셨는데 어떤 특검과 국정조사를 얘기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년 국정조사도 있고요. 아, 그거는 저희 굉장히 여러 개가 그거는 제가 볼 있었는데 때는 지금까지 하나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게 없습니다. 아, 그게 이 아니죠. 정도 되면 저는 과거에 18대 때 제가 했던 우리 김유정 의원이 계신 민주당 같으면요. 이 정도 상황이면 국정조사나 특검 몇 개는 받아냅니다. 근데 한국당이 점잖은 건지 착한 건지. 아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진성호 다 양보를 의원님이 해주니까. 제가 얘기할 차례에 지금 계속 예, 예.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이미 여야 협상 과정에서 그 지난 추경 처리할 때도 들어가지고 드루킹 특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사실은 양보를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너무 옛날 이번에 이야기인데. 여야 5당 원내대표 안 하고 3당 여야 원내대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야 대표들을 만난 후에 한교안 대표 1대1로 만나는 것도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대통령께서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념 인터뷰할 때 인도적 차원의 그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네.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는데 국정 현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자는 야당의 대표의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그럼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또 다른 요구를 걸어서 그러면 1대1로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여야가 못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더 뭐 일이라도 더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얘기를 하면 야당이 무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성호 전 의원이 얘기하는 정도 여야가 공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양비론이라면 지금 야당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특히 지금 떼쓰는 수준이 도를 넘어서는 거고요. 또 원내대표가 장외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성 정치인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자꾸 장외에서 저러고 있으면 한교안 대표의 입지만 강화되고 원내 입지가 축소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못 이기는 척하고 조건 없이 들어와서 협상을 하다 보면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입지와 조건을 왜 그렇게 활용을 못하는지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훨씬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반론 조금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김유정 아니 말씀하신 김현 걸로. 의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은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는데
민주당은 막말이라 이렇게 참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 과거에 여당은요, 야당이 비판하고 할 때 져준 적이 많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참는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의 민주당은 여당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의 대표라는 분이 야당을 보고 비유를 하더라도 도둑 X들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독재자의 후예 같은 표현을 쓰는 거는요, 정말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는 이유가, 자, 그러면 김정은이 누굽니까? 김일성의 손자 아닙니까? 본인도 독재자고 독재자의 후예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왜 그런 말을 못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받아들이는 거고, 그동안에 사람들이 피 흘려 싸워서 온 민주주의 언론 표현의 자유가 뭡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내가 듣기 좀 거슬리더라도 듣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저는 달창이나 이런 표현은 좀 과했다고 봅니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비판만 하면 무조건 막말이다, 망언이다. 아니 얼마 전에 그러면 이해찬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뭐 100주기 이런 말도 썼고요. 또 뭐 다른 뭐 제가 표현을 안 하겠지만 더 심한 말도 많이 썼는데 그때마다 말 실수 말 한마디 가지고 막말이다 뭐 어떻다. 그래요. 이게 논쟁의 주제가 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 콘텐츠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자는 제가 겁니다. 얘기한 거는 충분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직을 갖고 그러니까. 있으면서 험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험한 여성 말은 정치인이 달창은 그러면 안 되는 험하지만, 겁니다. 아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요. 저는 여성 남성 가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안 가립니까? 성은 있죠. 왜 여성 남성을 가리지 않습니까? 여성 의원이 말하든 남성 의원이 하든 간에 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나경원 의원의 달창의 표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저는 입에 올리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성 정치인이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해서 궁지에 몰려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저희가 여당에서 더 공격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아니요, 그냥 과하게 아니에요.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성 정치인만 했습니다. 원내대표가 그래요. 나서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 김정전 의원 말씀 듣고면서 또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죠. 예. 막말을 누가 더 많이 했느냐, 뭐 이런 빈도수를 차치하고라도 서로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면 막상 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사과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과를 했으면 변명이 용색하더라도 또 그건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내세워서 한국당이 요구를 전혀 수용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거는 청와대에서 풀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정권 초기에 청와대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관성이 좀 남아 있는 거라고 여전히 보여지고요. 그래서 원내대표끼리 또 당대표끼리 얘기가 잘 안 풀리면 이제 청와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지금 상존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야 대표 회동도 청와대에서도 얘기 나왔던 것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제 한국당에서 조건을 그럼 이거, 그럼 이렇게 해줘. 이렇게 계속 얘기를 걸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멈춰 있는 것은 강기정 정무수석 얘기대로 대표 회동 먼저 하고 그다음에 1대1 회동 하겠다라는 것,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청와대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의제도 제한적으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한국당 얘기 들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다음에 1대1까지도 들은 건데 이렇게 네.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 70, 80%는 얘기를 들어준 건데 마지막 20%는 왜 못 들어줍니까? 저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1대1 만나는 걸 왜 주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먼저 만나는 것과 나중 만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야당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 그거에 절대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되라고 할 야당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이 이 지금 전혀 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국회를 조금 정상화시키기 위한 이 모두의 노력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는 이도저도 다 안 풀린다면 네. 대통령이 결단하셔서 만나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 70% 양보했다고 하면 자유한국당도 양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자유한국당이 난장판 국회를 만들어서 네.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통과된 이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잘못했고 우리 당도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양비로는 알겠습니다. 일부 언론의 시각이라고 저는 보고 국민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입장은 양비양실론인데 70%를 만약에 수용했다라는 입장이라면 나머지 30%는 자유한국당이 양보를 해서 네. 교착 국면을 풀어야죠. 네. 제가 하나 뭐 이거는 패스트트랙 됐고 지금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야 되는 이유는 저는 뭐 패스트트랙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 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 2년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북한 식량 지원을 가지고 만나자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넌센스라고 보는 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뭐 5당 대표 이야기하지만 패스트트랙 할 때 여야 4당이 한 편이었고 한국당만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같은 편과 한 명을 같이 만나자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경제 문제는 저는 황교안 대표가 만나서 좀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명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진정성은 믿습니다만 결과는 너무 처참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인도 본인의 어떤 궤도 수정을 할 때 야당 대표를 만나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만나는 거지 지금 마치 이 만남 자체가 국회를 위해서 만난다.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둘이 만나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패스트트랙 그 지정된 문제하고 고소고발 취하권은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협상은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세븐삼의 원내대표가. 근데 정치력을 어떻게 발 것이냐 그게 과제라고 이제 진성호 전 의원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1대1 회동을 하느냐 아니면 5당 대표 회동한 다음에 또 하느냐 이 문제는 하여튼 논의의 테이블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고요. 그 내일이죠, 25일 그죠, 진 의원님? 네. 네. 이제 내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황교안 대표 그 대장정 마지막 날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장애투쟁은 안 하시는 건가요? 그건 모르죠. 판단하겠죠. 네. 끝낼 것인지 또 더 할 것인지. 뭐 네. 시즌 요즘은 뭐 시즌 1이 성공하면 시즌 2, 연장하는 시즌 3 계속 가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런데 어쨌든 표정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는. 예. 왜냐하면 그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민생 뭐 투어인가 하니까 또 이해찬 대표도 우리는 진짜 민생 투어 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뭐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걸 뭐 벤치마킹 한 건지 뺏긴 건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그 창작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는 거를 보면 나름대로 황교안 대표가 하는 게 좀 부러워 보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황교안 대표는 원외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현장 가겠다는 데고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해찬 대표는 당내에서도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굳이 우리도 뭐 전국 투어 민생 투어 하겠다고 하니까 왜 진작 하지 않으시고 황교안이 하니까 좀 하는지 얘기를 해야 모르겠습니다.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예, 사실 그런 생각이 좀, 좀 듭니다. 예. 네. 예. 그 뭐 부러워 보인다라는 식의 이게 좀 빈정상하는 표현은 제가 볼 때 조금 절제를 제가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민주주의 자, 국가에서 알겠습니다. 남의 예, 편을 저희가 지금 민생투쟁 대장정이라고 미명하에 하지만 민생 대장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을지로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현장을 방문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저희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당정청 그러니까 예산정책협의회도 청와대가 빠진 예. 당과 정부의 그런 예산정책협의회를 14군데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3군데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월 달부터 4월까지 해가지고 쭉 해온 거고요. 그다음에 매주 금요일 날은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취를 하고 민심을 듣고 거기에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와 당과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네. 있고,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서 또 정부의 정책과 청와대의 정책과 당의 정책을 조율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이 부러워서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하겠다라는 거고, 그건 이전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쭉 하는 일입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을 예. 했는데 거기서 주로 한 것이 민생투쟁 대장정이었습니다. 원래 3월 달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 민생 대장정을 하겠다라고 뭐 그 안보 문제나 아니면 경제 문제나 이렇게 해서 했고, 제일 먼저 갔던 데가 포항 지진 현장을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빠른 시일 안에 그 지진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정비를 법적으로 하겠다라고 네.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투쟁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독재 정권, 좌파 정권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심지어
대변인 짓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쏘고 문제가 되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까지 이제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이득을 봤다라는 자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한교안 대표가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 가서 종교적 의식을 안 한 것 때문에 불교계와 굉장한 예. 마찰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대변인 짓을 했다라는 그런 그야말로 정말 혐오스러운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이 볼 때 저분이 평소에 품격, 보수의 품격을 주장하시던 분인데 굉장히 극우적 발언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지고 있고요. 더구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구에 가서 자신들의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그곳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통해서 이미지가 실추된 겁니다. 그래서 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일정 정도 오르다가 정치되거나 하락되고 있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부로 좀 종지부를 찍고 그야말로 민생 현장을 가겠다고 하시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네. 거기서 대안을 찾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역할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처럼 장외투쟁이 열려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자유한국당이 결정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영수회담 1대1 회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25일째 장애투쟁 그만둬야죠. 어떻게 보세요, 아니 김유정 뭐 의원은? 25일이라고 물어보시 굉장히 중요한 날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뭐 한국당 장애투쟁 마지막 날까지 기억을 날짜를 뭐 기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김 의원님 말씀 중에 전형적인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양비론, 양시론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오랫동안 민주당을 했었죠. 그리고 국민의당도 해봤던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무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오랜 당의 경험과 또 제3의 길을 걸어봤던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제가 주장하는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가 난장판 된 거 한국당이 무조건 잘못했죠. 촉발된 건 한국당이니까요. 그리고 과거에는 다수결을 주장하다가 요번에는 또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뭐 헌법 파괴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건 제대로 이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문제는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저는 집권 여당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정권이 끝나갈 무렵에 결과로서 얘기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때까지도 한국당 발못 잡아서 못했다.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조금은 양보해도 야, 민주당이 그것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는 누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 이 장애투쟁 시작했을 때 레드카펫 깔고 얘기하면서 정말 그동안 이제 과거 투쟁을 많이 해봤던 다른 야당으로서 봤을 때는 이거는 장애투쟁이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뭐 보여주기식이구나.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리고 현장에서 이 지지와 환호 또 정치권에 발담은 지 얼마 안 된 야당 대표로서 잘못 착각해서 민심을 오판할 수도 있다. 지지자들에만 둘러싸여서 그런 얘기도 줄곧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쯤 하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꾸 이제 민생 대장정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많은 민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국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뭘 하겠느냐 그러면 장애투쟁이라도 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혹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경원 대표 따로 황교안 대표 따로가 아니잖아요. 같이 의논해서 지금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쯤 했으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그러면 25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들어갔을 때는 적어도 스스로 명분을 잃고 싶지 않고 민망하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끝난 거 아니다 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수도권 중심으로 뭐 여기저기 다닌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당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무슨 장애투쟁이라는 이름 붙여서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한국당의 장제원 의원 얘기대로 이럴 바엔 조건 없이 들어가서 우리가 제대로 일하는 걸 보여주자라고 했던 그 말이 저는 100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 당대표와 원내대표 얘기가 전혀 그에 동의하지 않는 얘기들이 과한 얘기들이 계속 조건들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한 풀기 위해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서야 되는 것이고 그도 아니면 청와대가 알겠습니다. 해서 1대1 대담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5월 25일이 이제 내일인데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국회가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국회의원들 다 아시겠죠, 그죠? 예. 여야
의원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한 달 일하고 그럼 이번에도 협상이 주말에 안 되면 이제 6월, 7월 가서 열릴 것이냐 이것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 양 정당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을 향한 그런 국회가 어떻게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그렇게 첫 번째 주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 불평등과 차별을 걷어내고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확대하겠습니다. 본인의 신념과 현실의 충돌 앞에서 용감한 결단을 내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유독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정책적 유연성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발식이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그 정치적 의미와 과제는 무엇인가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묘역이 있는 봉화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참여정부의 첫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노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대변인을 지냈던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야 정치권이 총 집결해서요. 약 2만여 명의 추모객 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10주기였던 만큼 더 의미가 있었던 추도식이었는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맞아서 그 의미 또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정은 갔다 오셨죠 어제? 네, 다녀왔습니다. 네. 앞서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여정부의 정책적 유연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또 비판을 하셨는데 네. 격세지감입니다. 대통령이 살아계시고 대통령 재임 시절에 환생경제라는 그야말로 참혹하리만큼 대통령을 공격했던 나경원 의원이 이 대통령의 생각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심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면 아쉽지만 10주기 때 당대표가 안 온다면 적어도 나경원 원내대표 정도는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좀 옹졸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어저께 10주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그 전날부터 아니면 그 이전 일요일부터 해서 오셨고요. 당일에는 한 2만여 명이 왔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런 3주기까지는 비가 무지 많이 내려서 많은 분들이 애도를 했던 반면에 그 이후에 추모일에는 정말 폭염이 옵니다. 그래서 매우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과 같은 연배인데 10여 차례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해왔던 그런 그 인연을 바탕으로 해서 권양숙 여사님께 초상화를 전달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 값진 날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김해에서 제가 이제 많은 시민들을 만났을 때 다른 것도 물론 관심이었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님을 애도하기 위해서 추도사를 하러 진영에 내려온다라는 것이 가장 큰 화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추도사에서도 할 말을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또 국익에 우선해서 말씀을 하셨던 점을 강조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네, 진성 저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제 그 추도식 모습이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셨으면 바랬던 추도식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당히 매력적인 정치인이지만 대통령 시절에는 비판을
가장 많이 받았던 대통령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 명백합니다. 지금 김현우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도 추도사에서는 굉장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시절에 이낙연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대정부 질문 제가 보니까 네. 굉장히 험합니다. 거리에는 시위가 늘 있고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지금 밀란 직전이다. 노무현 정권을 아주 세게 깝니다. 이게 이낙연 당시 민주당 의원의 모습입니다. 꼭 그 당시 노무현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는 말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제 어떤 백반 식당을 갔는데 네. 할머니께서 TV에서 그 보도를 하는 걸 보더니 선생님 노무현 대통령이 잘하셨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인간적으로 참 매력적인 사람이 맞는데 네. 나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 경제적으로. 우리 동네 집값 오르고 땅값 올라서 참 서민들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지금 이낙연 총리 당시에 그렇게 비판했던 분이 간 이유 또는 박원순, 이재명 굉장히 많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봉합 안에 간 것이 물론 인간적 도리나 정의로는 이해합니다만 저는 정치인들이 가는 거 좀 다르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거의 서울에 있는 대통령만 빼고 거의 다 간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셨을까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유언에도 있지만 참 소박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다른 스타일의 정치를 하셨던 분입니다. 다만 저는 대통령직을 수행을 잘했느냐는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감히 말 못하겠습니다. 제가 기자였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 떠나서 인간 노무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제가 봐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지금 저 자리에 그러면 저렇게 많은 분들이 간 이유가 혹시라도 노무현 대통령을 물론 위해서 가셨겠지만 네.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시고 또 내년이 총선이 있고 이런 것들도 함께 어울리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번에 조금 소박하게 했더라면 네. 초청자를 좀 줄이고 했더라면 더 저는 오히려 돋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주관적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집중이. 그 정태춘 씨가 나와서 떠나가는 배를 그랬죠. 부르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냥 이렇게 담담한 마음으로 보다가 그 노래와 함께 이제 조금 눈물 지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고 이래서 저도 좀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서거 당시에 제가 대변인으로 그 성명을 냈던 그랬나요? 기억이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던 그런 어제 이제 10주기 추도식이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장애투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지지층은 결집했지만 중도 외연은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가 한국당의 난제다, 가장 큰 숙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충고도 하고 하죠. 그런데 어제 같은 추도식에 함께 했더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런 고민들을 동시에 좀 털어버리는 계기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18 추모식 같은 경우에는 기념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민생대장정 날짜까지 조정해 가면서도 갔었어요. 그런데 강원도 23일 전방 집회 철수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했다는데 5월 23일은 누구나 다 아는 날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정이 그렇게 잡혔다 할지라도 사전에 조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생각만 있었다면, 마음만 있었다면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런데도 또 이제 어제 그 소식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였냐면 미호나 고호나 조경태 신보라 최고위원이 대표단 자격으로 갔더라고요. 갔는데 한국당에서 왔으니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사회자가 조금 소개해줬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왔잖아요. 그런데 전혀 소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그냥 일반 의원들과 똑같이 여러 의원들이 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것도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이제 지성 의원님 뭐 그걸 소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냥 스스로 오는 국민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MB 정권 초기를 생각해 보면 anything but law라는 게 있었어요. MB 정권의 슬로건처럼 노무현 때 하던 것만 아니면 돼라는 거였죠. 그랬던 것이 지금 어제 여야에서 나왔던 일성들은 정책적 유연함을 보였었다. 그리고 상생하는 정치인이었다. 통합, 실용주의, 개혁주의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나 다만 그분이 조금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우리가 못 쫓아간 점도 있다라는 또 그런 자성의 소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물론 각자 이 당의 입장에 따라서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각자의 입장에서 뭔가 이 노무현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뭐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어저께 했었는데 이제는 뭐 상실감, 슬픔 이런 걸 넘어서 새롭게 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노무현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슬로건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도의 상황에서 끝내지 말고 여야가 다 그분께 배울 점이 있다고 하니 그럼 현실의 우리 정치에 어떻게 이거를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참석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웠다는 얘기들도 안타깝다 그런 얘기들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왜안 5.18 기념식은 정부 행사입니다. 국가 기념. 예, 국가 행사고 또 초청장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10주기 이 추모식은 사실은 이거는 뭐랄까요, 국가 행사는 민간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가는 게 저도 갔더라면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고 또 하나는 네. 추도식에 누가 왔냐 안 왔냐를 가지고 저는 따지는 것도 참 좀 넌센스라고 보는 이유가 아까 좀 김영수 의원 말씀처럼 예. 자연스럽게 오고 싶은 사람이 오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국무총리나 무슨 뭐 당 대표나 이런 분보다도 오히려 국민들 자발적으로 정말 대통령 돌아가신 10주기 됐다 가고 싶다 이런 국민 일반 서민들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것이지 네. 그 무슨 자 이번에 이거니까 다다 와야 돼 뭐 이런 그게 사실은 그 어전 챙긴다는 건데 그래서 섭섭하다 대표가 안서 그런 식은 조금 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 자리에 갔던 게 좀 더 나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는 황교안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측근들이 어떻게 짰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정무적 판단이 저는 조금 미숙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주기를 맞아서 이제 그 정치인들이죠. 노무현과 함께했던 정치인들 그걸 이제 그 지금 이제 뭐 유시민 뭐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죠? 위원장은 당내에서는 이런 분들의 향후 행보, 정치적 행보 이렇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네. 그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에서의 관심인데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는 21일 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밝혔고 그때 이제 문화재 때는 사실은 그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답변한 거다라고 정정을 또 네. 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은 현재 본인이 얘기하는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또는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 있는 사람 중에 다음번 대선에 염두를 두고 있는 분은 딱히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분은 사실은 지금 없죠. 김경주 지사는 지금 지사는 재판을 재판 중에 받고 있고. 있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예, 뭐 물론 시민사회 또 네. 같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래요. 변호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참여정부에 몸을 담았다거나 장관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 그냥 각각의 정치인들이 그래요. 그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그 이제 20대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분들이 그냥 각각의 경쟁을 알겠습니다. 통해서 이제 검증을 받으면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여정부 때 그때 기자 생활을 하셨던 거고 그때 또 서거 때 대변인으로서 발표를 하셨고 네. 또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죠? 네, 저는 뭐 춘추관에서 예. 4년 그렇죠. 4개월 동안 그래서 활동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서로 그러니까 그 내가 기억하는 노무현 그다음에 그 내가 기억하는 노무현과 현재 정치권에 가지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세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로 오늘도 두 번째 주제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진성호 전 의원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어쨌든 뭐 저는 덕담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유난히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을 많이 했던 기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춘추한 게 있으니까 알겠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은 사이가 참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좀 언론과 처음부터 좀 그런 관계도 있었지만 언론도 사실은 저도 뭐 기자였지만 책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상호작용을 한 건데 어쨌든 그 시기에 언론 관계는 참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점에서는 대통령으로서 좀 잘못하신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다큐멘터리 드라마 보면서 그때 좀 눈물이 났는데 비판을 하면서도 미워하기가 참 힘든 게 저 사람은 그래도 진정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근데 능력이 없어서 경제 문제 뭐 부동산 값이 오르고 했지만 그 부동산 값이 오른 것도 원래는 집값을 잡으려고 했다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쨌든 이스타블리미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이스타블리시먼트가 아닌 사람이 한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싫어하는 그거는 저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노무현에 대한 탄압 내지는 그 밀어내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한번 돌파해 보겠다고 5년 동안 발버둥을 쳤고 결국 이제 임기 말에는 아시죠? 그 엊그젠가 뭐 JTBC에 그런 보도가 났지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 이게 임기 말년에 인터넷에서 냉소주를 떠들던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랬다가 다시 10주기가 지나가니까 노무현은 다시 이제 떠오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것을 너무 미화하려고도 하지 말고 또 너무 미워하지도 마라.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어쨌든 토론을 워낙 저는 많이 봤는데 직업상으로도 그렇고 정말 순발력이 뛰어나시고 또는 본인의 내적인 어떤 본성에 충실하신 참 진솔한 정치가였다. 이런 덕담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로서 본 느낌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자, 김주영 전 의원 한번. 96년인가요? 부산에서 출마하고 낙선하셨죠. 그리고 올라와서 제가 그때 지방자치국 당직자였는데 우리 몇몇 당직자들하고 함께 앉아서 이 믹스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담소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데서 고생하셨다고 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모르겠어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도전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2008년에 이제 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생겨서 대변인 됐을 때 봉화마을 가서 뵈면서 말씀 나눴던 것 그리고 항상 가셨던 어떤 소탈함 이런 것들이 참 좀 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그 모시고 일을 하면서 겪어봤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이제 그런 기회는 저는 없었어요. 그런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이제 퇴임 후에 취미 화가로서 활동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통령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충분히 그런 대통령이 되셨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더 진하게 들었고요. 그래서 그 초상화가 실물보다 못하다 뭐 권 여사님 그런 얘기도 하셨다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때 그 하고자 했던 권력기관 개혁이랄지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우리가 지금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지만 그리고 무상급식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수정당의 후보들도 너도 무상급식을 공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추해 봤을 때는 틀리지 않았구나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더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남은 우리 숙제는 과거의 공과를 따지면서 뭐 어떤 거를 는 반면교사로 삼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계승해야 될 어떤 그런 정치적인 리더로서의 모습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정치권의 모습이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겠습니다. 네, 예. 국회 정상화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현 전 의원 얘기 좀 간단하게 좀. 일단은 뭐 미국을 한 번도 가지 않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감동적인 날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인수위 시절에 그 한미연합사령부에 갔을 때 사열받던 당시 당선인 노무현이고요. 그때 사령관에게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제16대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연설집을 모은 책을 전달했던 게 기억이 나고 세 번째는 모난돌이 정맞는다라고 하면서 물론 앞서도 소개가 됐지만 어머님께서 굳고 앞서는 것을 말렸다라는 내용이 이제 여보 나 좀 도와줘라는 책에도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꿈꿨던 지역주의 타파가 1991년에 시작된 지방자치실무연구소가 지금 이제 그 싹이 정말 튼튼하게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뜻이 정말 옳았다라고 보고요. 당시에 대연정을 주장했던 날이 대연정을 위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박근혜 대표였죠, 당시에. 그때 당시 대표였죠. 근데 아침에 만났는데 참 나쁜 대통령이다. 더 이상 이 얘기를 꺼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고 그날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방을 떠나기 앞서서 마지막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모질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여튼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이 10년이 그러니까 우리가 황망하게 보내드리고 10년이 지나서 많은 국민들이 애도하고 그 뜻을 이어가겠다라는 점이 대통령이 옳았다라는 것을 검증해 주는 거고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것이 바로 보여주는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2002년도에 그 노풍이 불었죠. 그때 20, 그렇죠. 30대 층들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그냥 노무현 바람이 불어서 그때 민주당 국민참여 경선에서 원래는 2%였는데 완전히 역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 기억은 그게 아마 새로운 정치를 국민들이 희구하지 않았냐. 네, 국민 참여 경선인단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후보를 선출한 거니까요.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거는 이제 결국은 새로운 정치를 희구했던 노무현 정신인데 지금은 과연 어떤가? 김정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거 우리 다시 한번 좀 새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 이주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저널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정호성 이 세 사람의 녹취록을 한 1시간 반짜리인가요? 그거를 공개를 했어요. 음성 녹취록을.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듣고 보면 과연 누가 진짜 대통령이었나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신문에서 글로 읽고 최순실이 어떻게 했다더라 이렇게 하는 것과 실제로 이거를 음성 녹취록으로 들었을 때 다가오는 충격과 분노는 훨씬 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대통령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에 지침 내리는 것서부터 그다음에 중국에 이 방문했을 때 그때 중국어로 연설을 했잖아요, 말미에.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 최순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부 연설문 수정하는 거를 도와줬을 뿐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게 녹취록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국회 시정연설의 예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까지, 또 예산안 처리에 대한 것까지, 그리고 뭐 어느 수석 뭐 총리가 해야 될 일까지를 다 이 정호성 비서관 통해서 지시하는 그런 얘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좀 더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최순실이 검찰에 등장했을 때 민주주의 검찰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 소리 지르는 모습 있었잖아요. 그때 그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가 옆에서 한 얘기 있었죠. 뭐뭐 하고 있네라고 했던 그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나면서 그 뒤를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인사들로 주축이 되어서 지금 한국당이 가고 있거든요. 그때 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친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은 당직에 있고 당직자 중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죄 없이 감옥 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다시 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당이. 그리고 새로운 이 개혁 보수 세력으로 거듭나겠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이 들었던 것이어서 과연 누가 진짜 대통령이었나 싶습니다. 다음은 진성호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좀 분노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유승현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낸 분인데 엽기적인 살인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죽인 겁니다. 일단 신고를 저 사람이 했는데 경찰이 가보니까 피 묻은 골프채, 깨진 소주병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국가수의 수사를 의뢰했더니 이미 뭐 갈비뼈가 부러지고 심장이 어떻고 보니까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 유승현 씨가 지금도 김포에서는 상당히 뭐 중요한 공익단체 이사장을 맡고 있고 과거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뭐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는데 민주당이냐 뭐 한국당이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포시의회 의장이라면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아내를 때려 죽인 겁니다. 정말 저는 이건 저 보도를 보면 어쨌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잔인함을 느끼는데 저는 지금 뭐 이것도 보니까 내 느낌인데 한국당은 이거를 또 민주당 쪽 사람이니까 또 비판하는 것 같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 쪽 사람이라서 그런지 침묵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이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치를 했던 사람이
시의회 의장까지 지냈던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내를 때려 죽였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여성 단체든 뭐든 좀 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한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정치적 이유로 만약에 호불호로 해서 평가해서 움직인다면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런 거와 관계없이 저도 있지만 저는 한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내를 이렇게 골프채로 때려 죽입니까?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말 한마디 단 하나에도 흥분하던 정치인들이 이런 엄청난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 알겠습니다. 저는 참 걱정됩니다. 자, 다음은 김현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자전거 뒤에 대통령이 자전거를 하고 그 뒤에 있는 노서은 양입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큰 거군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15입니다. 예,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고요. 네. 대통령님을 그리운 만큼 아마 그 한미 정상회담을 10여 차례 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저렇게 팔짱을 세게 끼고 만면에 미소를 띈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직 5월인데 서울에는 오늘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날씨는 갈수록 뜨거워지고요. 그런데 우리 정치권만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추도식에 참석했던 문희상 국회의장, 정치가 길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길이 다 다르더라도 결국은 국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의 길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좀 돌아가고 좀 헷갈리더라도 여야가 함께 움직여서요. 이번 주말에는 국회 정상화의 길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난 더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 손녀 얘기를.